설마 그럴 리가.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 울부짖는 버스 기사.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찾아 들어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느껴지는 옷이 정각, 마을 끝자락 낡은 연립주택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72세의 박철수였죠. 철수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에 낡은 회색 점퍼를 걸치고 손에는 항상 같은 검정 가방을 들고 말입니다. 철수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혼자 살아온 작은 원룸이었죠. 집 안에는 가구라고 해봐야 낡은 책상 하나와 싱글 침대,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런 사진도 걸려있지 않았고 전화기조차 없었죠.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의 집 같았습니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철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죠. 길가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가는 새벽, 그의 그림자만이 적막한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꿈속이었지만 철수만은 예외였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거든요. 비록 누구와 한 약속인지는 본인만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철수가 걸어가는 길목에는 몇 개의 작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슈퍼마켓, 이발소, 그리고 작은 식당이었죠. 가끔 이른 아침에 문을 여는 식당 아주머니가 철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또 나가시네 하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죠. 철수는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하면 철수는 늘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벤치 옆 전봇대 근처 그 자리에서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버스를 기다렸죠.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철수는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고 중얼거렸죠.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5시 20분이면 어김없이 첫 차가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시내버스 3번 노선이었습니다. 멀리서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보이면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 오늘은 뭔가 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버스가 서서히 정류장으로 다가오면 철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끈을 단단히 메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오늘도 시작되는 하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설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리면서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버스에 올라타며 운전석 뒤쪽 창가 자리로 향했죠.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운전기사 이준호는 52세였습니다. 이 노선을 담당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죠. 키는 중간 정도였고 약간 살이 찐 체격에 인상은 온화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죠. 그동안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내려드렸지만 철수만큼 규칙적인 승객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철수가 보이지 않으면 뭔가 이상할 정도였죠. 오늘도 오셨네요. 준호는 가끔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미러로 철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철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에는 묘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버스가 출발하면 철수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간지였죠. 하지만 철수가 신문을 읽는 모습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시선이 자꾸 창밖으로 향했거든요. 특히 주택가를 지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철수는 시내까지 가는 1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신문에서 시선을 완전히 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백미러를 통해 알고 있었죠. 철수가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도 창밖을 계속 훔쳐본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버스가 학교나 놀이터 앞을 지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철수의 눈에는 애틋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죠. 준호는 궁금했습니다. 철수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건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는 건지 말입니다. 혹시 아픈 가족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철수의 조용한 성품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준호는 철수가 편안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려 했고 철수가 내릴 때는 천천히 정차했죠. 마을 사람들에게 철수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도 우체국에서 연금을 받을 때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도가 전부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철수를 말수 적고 고독한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참 신기하다. 매일 아침 일찍 어디 가시는 거야? 글쎄, 자식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하러 나가시는지 모르겠어. 혹시 일자리라도 있으신가? 아니면 병원이라도 다니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용기 있는 이웃이 철수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철수는 언제나 정중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대답만 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준호만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철수를 마주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 노인의 눈빛에는 단순한 고독함이 아닌 깊은 그리움 같은 게 숨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룰 수 없어 체념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러면서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철수가 왠지 안쓰러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철수와 준호의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죠.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철수에게 준호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이었고 준호에게 철수는 첫 번째 승객이자 마음 한편을 차지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시 20분이 되어도 철수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준호는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고 잠시 기다려봤습니다. 혹시 늦잠이라도 잤나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죠. 마치 아침의 시작을 알려주는 종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준호는 중얼거리며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5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던 철수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준호는 백미러로 철수가 늘 앉던 자리를 힐끗 봤습니다. 텅 빈 좌석이 왠지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준호는 이번에는 더 오래 기다려봤습니다. 15분이나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버스들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철수가 사는 쪽을 바라보기도 했죠. 멀리 보이는 연립주택들 사이로 누군가 나올까 기대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왜 이렇게 오래 서 있어요? 뒤에 탄 승객 중 한 명이 불평을 했습니다. 회사에 늦겠어요. 다른 승객도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철수 없는 첫 차는 왠지 의미가 없어 보였죠. 수요일이 되자 준호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사흘째 연속으로 철수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다른 승객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철수와 함께 버스를 탔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그 할아버지 어디 갔을까? 매일 타시던 분 맞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나이가 나이인데. 중년 여성 승객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정말 규칙적이셨는데 시계처럼 정확하셨잖아요. 맞아요. 5년 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타셨는데 갑자기 이상하네요. 또 다른 승객이 맞장구 쳤죠. 승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준호는 자신만 철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철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멀리 이사라도 간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철수가 이사를 갈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패턴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변화를 택할 리 없었거든요. 목요일 아침, 준호는 일부러 철수가 사는 동네 쪽으로 천천히 버스를 몰았습니다. 혹시 길가에서라도 철수를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늦추고 인도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철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아무도 철수에 대해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 승객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그 매일 타던 할아버지 말인데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닐까요? 순간 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철수는 혼자 살았고 가족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만약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면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에이, 설마요. 그냥 어디 여행이라도 가신 거겠죠. 다른 승객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여행을 갈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늘 혼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더군다나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말할 리도 없었고요. 그 할아버지 참 신기했는데 5년 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타셨거든요. 또 다른 승객이 추억하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시계 같으셨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신문도 항상 읽으시고
말씀은 별로 안 하셨지만 예의 바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보이니까 허전하네요. 마치 우리 버스의 일부였는데. 승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준호는 놀랐습니다. 비록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철수는 이미 이 버스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의 부재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마치 매일 들리던 새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뭔가 익숙한 것이 없어진 공허함이었어요. 금요일이 되자 준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 철수가 사는 동네로 직접 가봤어요.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대충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철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박철수라는 할아버지 아세요? 매일 아침 일찍 버스 타시는 분인데. 박철수 할아버지요? 연립주택 끝집에 사시는 분. 그런데 요즘 며칠 안 보이시네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혹시 어디 가족집이라도 가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도 확실한 건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분 참 조용하셔서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준호는 철수의 집 앞까지 가봤습니다. 작은 연립주택의 1층,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편함에는 신문과 전단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적어도 며칠은 집을 비운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사람이 있다는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는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할 수는 없었죠.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철수가 걱정되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첫 차 시간이었죠. 준호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정류장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혹시 철수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정류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철수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5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사람이 일주일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준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철수가 단순히 승객 중 하나였다면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을 텐데 어느새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하루 종일 준호는 철수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인사하며 시작하던 하루가 이제는 허전하기만 했어요. 철수 없는 첫 차는 마치 시작이 없는 하루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얼마나 철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철수가 자신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철수가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정류장에 서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철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승객들도 철수의 빈자리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만은 달랐죠. 여전히 그 자리가 비어 보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거든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수요일 오후 준호는 마지막 차를 몰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철수가 타던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 정류장 옆 벤치 아래에 검은색 물건이 하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지나치려 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준호는 호기심이 생겨서 버스를 세우고 내려서 그 물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낡은 검정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겉모습만 봐도 오래 사용한 티가 났죠. 지갑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고 여기저기 흠집도 있었습니다. 가죽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니 수십 년은 사용한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게 철수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설마. 준호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안에 별로 들어있는 게 없는 것 같았죠. 지갑을 만져보니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있었거든요. 며칠은 이곳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지갑을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주인을 찾아주려면 신분증이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마음을 다잡고 지갑을 열어봤어요. 예상대로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습니다.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 몇 개, 그리고 낡은 신분증 하나가 전부였어요. 카드 같은 건 하나도 없었죠. 준호는 신분증을 꺼내서 확인해 봤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역시 철수의 지갑이 맞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여기에 지갑이? 준호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철수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며칠은 지난 것 같았어요. 지갑의 상태를 보면 적어도 일주일은 여기에 있었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철수는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어디론가 간 걸까요? 지갑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준호는 신분증 뒤쪽에 뭔가 더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것처럼 말이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여기저기 접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갓 돌이 지난 아기가 함께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니 지금의 철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철수 모습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며 코 모양이며 심지어 머리카락이 자라는 패턴까지 똑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죠. 준호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지? 준호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잉크가 발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준호 돌잔치 마이너스 1973년 5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죠. 준호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설마 이럴 리가. 준호는 중얼거렸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자신이고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가 바로 철수였던 거죠. 그렇다면 철수는 자신의 아버지란 말인가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준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아버지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준호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했어요.
준호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찾으러 오지 않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매일 내 버스를 탔다고? 준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5년 넘게 매일 아침 마주쳤던 그 조용한 노인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지 못했던 아버지였다니요. 그것도 자신의 코앞에 있었는데 서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죠.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준호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철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기인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이런 표정의 아버지가 왜 자신을 버렸을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철수가 왜 매일 자신의 버스를 탔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혹시 철수도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5년 넘게 그냥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준호는 철수가 버스에서 보였던 모든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는 척 하면서도 자꾸 창밖을 보던 모습, 학교나 놀이터 앞을 지날 때마다 더욱 집중해서 밖을 보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인사할 때마다 보였던 그 따뜻하면서도 애틋한 고개 끄덕임까지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었던 거구나. 준호는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매일 첫 차를 타고 시내로 간 이유를 말이죠. 그것은 아들인 자신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였어요. 말을 걸지는 못해도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5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탔던 거였어요. 눈물이 준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아버지는 매일 아침 자신 곁에 있었던 거였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 슬픈 인연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준호는 지갑과 사진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철수를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봐야 했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와 아들로 제대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갑과 사진을 발견한 후 준호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철수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그가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준호는 퇴근하자마자 철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답답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철수가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철수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슈퍼였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곳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소식을 가장 잘 아는 곳이기도 했죠. 여기서라면 철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중년의 아주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네, 제가 버스 기사인데요. 그분이 매일 제 버스를 타셨거든요. 요즘 며칠째 안 보여서
걱정이 되어서요.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철수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거든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분 참 성실하셨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시고. 혹시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가족분은 없으신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어요.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분 참 안쓰러우셔. 혼자 사신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거든요. 가족도 없으시고. 아주머니는 준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분 젊었을 때는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전쯤에 갑자기 이 동네로 이사 오셨지. 그때 참 초라한 모습이셨어요. 짐도 별로 없으시고 표정도 너무 어두우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은 얘기로는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망하셨다더라고요. 빚도 많이 지시고 그때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대요. 직원도 몇 명 두시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친구 보증을 잘못 써셨나? 어쨌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셨다더라고요. 집도 빼앗기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질문에 아주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부인분이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병을 얻으셨대요. 그런데 병원비도 제대로 못 대고 결국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참 젊은 나이에. 그럼 아이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모든 걸 결정할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키울 형편이 안 되셨나 봐요. 빚도 있고 부인도 돌아가시고 어디 맡기셨다더라고요. 아마 고아원인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대요. 순간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와 철수가 가족을 잃은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맞고 상황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준호의 급격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이 동네로 오신 후에는 정말 조용히 사셨어요. 누구와도 깊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지내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정말 외로워 보이셨지. 특히 아이들 보실 때면 표정이 참 애틋하셨어요. 아마 잃어버린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아이들 보실 때요? 준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동네에 아이들이 뛰어놀면 멀리서 바라보시곤 하셨어요. 가까이 가시지는 않으시고 그냥 멀리서만. 표정이 참 슬프셨지. 아마 본인 아들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 줄곧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거였고요. 이런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혹시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요즘 계속 안 보이시거든요. 글쎄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딘 아들이라도 가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안 보이시니까 걱정이 되네요. 나이도 나이이시고 아주머니도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슈퍼를 나와서 동네를 더 돌아봤습니다. 다른 이웃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비슷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어요. 철수는 조용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최근에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철수를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때 길가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한 할머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박철수 할아버지 찾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며칠 전에 119가 왔던 거 보셨어요? 그 순간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119요? 네, 지난주 목요일인가. 철수 할아버지 집 앞에 구급차가 왔더라고요. 사이렌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려 나오시더라고요. 쓰러지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가셨다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안색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니.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요, 아마 시내 큰 병원으로 가셨을 거예요. 응급실로 가셨으니까. 아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중 한 곳일 거예요. 할머니도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서둘러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 그것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준호는 차 안에서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2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을 그리워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특히 매일 아침 자신의 버스를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었어요. 혹시 정체를 밝히고 싶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걸까요? 준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시내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지만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고 싶었어요. 준호는 시동을 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버지를 꼭 찾아서 지금까지의 오해와 그리움을 모두 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시내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들으니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내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접수처에서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박철수 환자분 말씀이시죠? 네, 지난주에 응급실로 오셨던 분 맞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를 찾았어요. 어느 병동에 계신가요? 5층 내과병동입니다. 그런데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아버지와 정식으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들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네. 가족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비록 늦게 알았지만 정말 가족이었으니까요. 5층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저 준호예요. 아들이에요라고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철수가 입원해 있는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06호실이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그리고 자신을 알아볼까? 506호실 문 앞에 서자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철수를 보는 순간 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철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마른 편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얼굴도 헬쑥했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죠.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준호를 보자 철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기사님?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준호는 철수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칠째 버스에 안 나오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동네에서 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철수는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어요. 준호를 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많이 아프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 준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야 아버지를 찾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철수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거죠? 정류장에서 주워서 가져왔어요. 철수는 지갑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제 지갑이 언제 떨어뜨렸나?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혹시 안에 뭔가 보셨나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철수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역시 철수도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자 철수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준호는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그 순간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 준호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저 준호 맞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철수는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준호야.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만졌어요.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쩍 컸어. 준호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찾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다니요.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5년 넘게 제 버스를 타셨으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울다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내가 버스 기사라는 것도 내 아들인지도. 그런데 어느 날 내 이름표를 봤지. 이준호. 그때 심장이 멈출 뻔했어. 철수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매일 내 버스를 탔지만 차마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어. 준호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왜요?
왜 용기가 없으셨어요? 내가 널 버렸잖아. 어려울 때 지켜주지 못했잖아. 철수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니? 자격이 없어.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빚도 있으시고. 철수는 더욱 울먹였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준호가 철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잖아요. 철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행복하면서도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이렇게 말해줘서.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야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의사가 나간 후 철수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이제야 만났는데. 아버지,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철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호흡도 거칠어지고 의식도 흐려지고 있었죠. 준호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철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지만 준호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제야 찾은 아버지인데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간병용 의자에 앉아서 철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서 철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안정되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그 말에 준호는 조금 안심했어요. 아침이 되어 철수가 깨어나자 준호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고맙다, 준호야. 철수는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라. 철수가 대답했어요. 정말로 저를 알아보신 게 언제부터예요? 처음부터 아셨던 건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너를 고아원에 보낸 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거든. 그런데 3년 전쯤인가 우연히 내 이름표를 봤지. 이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 그럼 3년 동안 아셨으면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게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그냥 지켜만 보셨던 거예요? 준호야, 아버지 입장도 이해해줘. 철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 알잖아.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겠니?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철수에게 약을 주고 갔어요. 준호는 잠시 복도로 나가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기쁨과 원망, 이해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다른 환자 가족을 보며
준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3년이나 숨기고 지낸 것을,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을 고아원에 보낸 것을 말이에요. 병실로 돌아가자 철수가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거 봐라. 철수가 내민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 일기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써온 거지. 준호는 일기장을 받아서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준호 탄생 마이너스 1972년 5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아기였던 자신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 준호가 아빠라고 불렀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일기를 넘겨보니 점점 내용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 빚쟁이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준호를 고아원에 보내는 날의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 준호를 고아원에 맡겼다. 내 평생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준호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언젠가는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준호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일기 중간중간에는 자신을 그리워하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지금 몇 살이 됐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같은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20년 후의 일기들도 있었어요. 오늘 버스에서 준호를 봤다. 많이 컸다. 아버지를 닮았다. 준호에게 말을 걸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오늘도 준호의 버스를 탔다. 행복하다. 준호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준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니?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니?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내 생각뿐이었어. 잘 크고 있는지, 행복한지. 그런데 왜 3년 전에 저를 알아보고도 말을 안 하셨어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내가 나를 거부할까봐.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너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릴까봐.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아직도 가난하잖아.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겠니? 준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서운했어요.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저도 아버지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너도 나를 찾고 있었니? 네, 평생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내셨는지. 원망도 했지만 만나고 싶었어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준호가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 동안 매일 만났는데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찾았는데.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준호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고 원망스러우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요. 준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하지. 아버지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시간을 갖자.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철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환자분,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좀 쉬세요. 준호는 아버지가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제야 찾은 아버지인데 감정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새벽 준호는 병원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준호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아직 아버지와 해결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철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약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준호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식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나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가족분이시니까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용히 나간 후 준호는 철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준호는 철수의 차가워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맙다. 마지막에 너를 볼 수 있어서. 철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가 더욱 어려워 보였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할 얘기가 많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철수는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하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은 힘을 모두 모은 것 같았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꼭 해야 할 말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준호가 철수에게 귀를 가까이 댔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힘을 내서 말했습니다. 너를 고아원에 보낸 그날, 아버지가 울면서 너에게 약속했어. 언젠가는 꼭 다시 데려오겠다고, 꼭 찾아가겠다고.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 사이에 넌 이렇게 훌쩍 커버렸고 나는 더 늙고 초라해졌지. 어떻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겠니? 철수가 자책하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준호가 위로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무 늦었어. 아버지가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 노릇 한 번도 못했어. 미안하다. 그때 철수가 갑자기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꼭 줘야 할 게 있어. 준호는 철수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꼭 줘야 해. 20년 동안 간직했던 거야. 철수는 힘겹게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준호가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낡은 보석함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봐.
철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건 내 엄마가 마지막에 너에게 주라고 맡긴 거야.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너에게 줄 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기다렸어. 준호는 반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거였어요.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죠. 엄마가 저에게, 그래,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마지막까지 너 걱정만 했어.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면서.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죠?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너는 아버지 전부였어. 매일 너 생각만 했어. 잘 크고 있는지, 행복한지, 아프지는 않는지. 그럼 왜 더 일찍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년이나 알고 계시면서. 준호가 서운한 마음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너에게 실망을 줄까봐. 이런 초라한 아버지를 거부당할까봐. 아버지는 초라하지 않아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예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더욱 흘렸어요.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있어요, 아버지. 충분히 있어요. 준호가 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서로 용서해요. 그때 철수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에서 경고음이 간헐적으로 울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했지만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철수는 마지막 힘을 내서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단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매일 버스를 탔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내 아들이 건강하게 자랐다는 게. 준호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결국 준호는 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왔잖아요. 그 순간 철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마치 평생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내 준호야. 사랑한다. 철수는 준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로 만났네요.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철수가 살던 작은 연립주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 살았던 집은 생각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고 개인적인 물건들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와 관련된 것들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서랍 안에서 준호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어릴 때 신었던 작은 신발, 고아원에서 그린 그림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의 소식들까지 모두 모아놓았더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 왔다는 증거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두꺼운 사진첩이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고아원 졸업식 사진, 버스 기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신문 기사, 심지어 결혼식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나마 자신의 인생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진마다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준호는 감탄하며 사진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찍은 것 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자신이 버스를 운전하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래에는 철수의 손글씨로 자랑스러운 내 아들 준호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응원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런 마음을 평생 혼자 간직하고 계셨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치고 나서 준호는 다시 버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첫 차를 몰면서 그 정류장을 지났어요. 철수가 매일 기다리던 그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허전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기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 되었거든요. 아버지, 오늘도 함께 가실 건가요? 준호는 빈자리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걱정과 그리움이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아내와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가족들도 사진첩과 일기장 같은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15살 아들 민수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었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였어. 비록 늦게 만났지만 정말 자상하신 분이셨어. 준호는 아들에게 철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끝까지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말이죠. 민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을 텐데. 아쉽네요. 할아버지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멀리서 계속 보고 계셨을 거야.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은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할아버지가 그러셨듯이 말이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준호의 아내 은주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했는데 아버님이 바로 곁에 계셨다니 정말 운명 같아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었어.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철수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준호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줬다.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었다.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못해준 사랑까지 내 아들에게 해주렴.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절대 같은 아픔을 주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민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첫 차를 몰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 사랑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승객들에게도 더욱 친절해졌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분도 어디선가 그리운 가족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더욱 정성껏 모셨어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은 철수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타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준호가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매일 수고 많으세요. 건강하시죠? 그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도 무척 기뻐하셨죠. 고맙습니다, 기사님. 이렇게 말 걸어주시니까 참 좋네요.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도 그랬고, 자신도 그랬고, 지금 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준호는 아들 민수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숙제도 같이 하고 학교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아빠, 요즘 더 많이 놀아주시네요. 정말 좋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아빠가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준호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 아빠가 놓치고 싶지 않거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철수의 묘소를 찾았어요.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정성껏 새긴 글씨였어요. 할아버지, 손자 민수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가족이 다 모였네요. 준호는 묘 앞에서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바로 곁에 있었고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했거든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준호의 버스는 여전히 매일 같은 길을 달렸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마음속에는 이제 후회와 그리움 대신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짧았던 만남은 끝났지만 그 깊은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준호에게서 아들 민수에게로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로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